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자책과 함께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30개월 미만 수출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시를 보류하고 수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운하 사업 준비단은 해체되고 연구 용역도 중단되며 민간 컨소시엄 업체도 철수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대통령 회견에 대해 검역 주권 문제를 외면했다며 비판하고 국민대 토론회를 열어 촛불 집회 방향을 논의합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운송료 19% 인상과 표준료율 법제화를 담은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오늘 밤 자정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상키스 컨테이너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와 비닐하우스 판자촌 주민들은 장마철 침수 위험에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자 서울시는 가로등과 보행 등의 절반을 끄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불을 밝히던 한강다리의 조명도 밤 11시까지만 켭니다. 지구촌 최대 곡창지대인 미국 중서부와 중국의 남부지방이 홍수로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국제 농산물값이 잇따라 급등하고 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한 달 만에 다시 사과했습니다. 쇠고기 협상을 왜 서둘렀고 재협상을 왜 할 수 없는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특별 기자회견에서 촛불 집회에 최대 인파가 몰렸던 지난 10일 청와대 뒷산에 혼자 올라가 이 광경을 지켜봤던 소회부터 밝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졸속 협상 논란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협상 선언을 하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럴 수는 없었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며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다는 말로 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이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합의 고시를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박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우병 위험 논란의 핵심인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입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한 경우에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우리 한국 국민의 식탁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민간 수출업자의 자율 규제는 믿을 수 없으니 한국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걸 미국 정부가 직접 보장하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쇠고기 고시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만일 미국 정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시를 받아들일 때까지 보류할 것이고 수입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장하면 믿어야 한다면서 그래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을 중단하고 반송시킬 것이라고
검역 주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와 한미 FTA는 차이가 있다면서 한미 FTA 수정은 있을 수 없고 부시 대통령도 FTA는 재협상이 없다고 말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우리 요구를 받아준 점을 들어 FTA에서 많은 양보를 요구한다 해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비밀 조직으로 두었던 대운하 사업단을 없앴습니다. 다만 국민이 반대한다면 않는다란 단서를 남겼습니다. 김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토해양부도 오늘 기다렸다는 듯 대운하 포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 4월 총선 직후부터 비밀리에 운영했던 대운하 사업 준비단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희태 박사의 양심 선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5개 국책연구기관의 대운하 연구 용역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인 경인운하는 면밀히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운하 컨소시엄 참여 건설업체들도 며칠 전 한남동 사무실에서 모두 철수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처음 등장해 2년 가까이 논란을 빚어온 대운하 사업은 오늘로 정부와 민간 양쪽 모두에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이 아니라 물가와 민생에 둔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앞으로의 경제정책에서 맨 앞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고유가가 국내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만큼 정책 기조를 성장 우선에서 물가 안정 우선으로 바꾼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에는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과 추가적인 물가 안정 대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유가가 더 오를 것에 대비해 2단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배럴당 150달러에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170달러 선에서는 위기체제를 가동해 정부 비축유를 푸는 등 고강도 대책을 편다는 겁니다. 멈칫했던 공기업개혁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 가스, 물,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공기업개혁은 요금 인상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방만 경영을 없애는 것인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청와대 인사는 임박했습니다. 회견의 분위기로 보면 개각은 늦어지면서 소폭이 되고 특히 경제팀은 그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각 문제에 대해 인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건 좋은 생각으로 본다면서 인사의 폭을 넓혀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 정권을 보면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정말 짧았다고 지적한 뒤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책임을 메워서 그때마다 막 바꾸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될 겁니다, 아마. 쇠고기 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강만수 기획재정, 정종환 국토해양 장관 등은 유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경우 새롭게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익 대통령실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단독 후보가 올라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심만 서면 오늘 밤이라도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실장과 함께 새로운 수석 진영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특별 기자회견에 이어 이르면 내일 청와대 인적 쇄신을 매듭지은 뒤 개각을 단행해 난국을 수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오늘 회견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장준성 기자가 정리합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회견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다면서 대치 정국을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후속 대책과 청와대 내각 개편을 거치면서 민심이 진정될 거란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자기 반성과 각오가 우러나는 회견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도 제자리로 돌아가 제 할 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야3당은 쇠고기 해법이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강조점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통합민주당은 향후 국정쇄신과 공기업 민영화, 교육 자율화 등 기존 정책의 변화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운영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내각의 전면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자성을 담은 회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추가 협상이 얼마나 민심에 부합할지 두고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그 검역 주권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민을 우롱한 회견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앞으로 단행할 청와대와 내각 개편 그리고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대치 정국 해소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청와대 회견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집회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전해주시죠. 네. 집회 참가자들은 조금 전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보건가족부가 있는 안국동 방향으로 행진하며 미국산 쇠고기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경찰 추산 800명, 주최 측 추산 3,000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근본적인 해결을 뒤로한 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과 검역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오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반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을 믿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도 못 믿는데. 대책회의는 조금 뒤 밤 11시부터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엽니다. 여기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한두 차례 토론회를 더 거친 뒤 정권 퇴진 운동 추진 여부와 방법, 그리고 앞으로 촛불 집회 방향에 대해 결정합니다. 또 내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동안 비상국민행동 릴레이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대책회의는 이 기간 동안 경찰이 컨테이너로 촛불 행진을 막을 경우 시민들이 가져온 모래주머니를 컨테이너 앞에 쌓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쇠고기 최종 담판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협상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이진숙 특파원, 현재 회담이 진행 중일 텐데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미 통상장관 5차 회담 예정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은 당초 한국 시각 9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은 한국 협상팀은 아직 협상장에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회담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수잔 슈왑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시간 전에 도착해서 회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며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수출 검역증을 통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업체는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수출 검역증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란 원령을 표시해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수출 검역증,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안들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검역증 원령 표시에 합의하더라도 이 제도를 얼마 동안이나 운용할지, 또 이 규정을 어기는 업체에는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건지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이행이 되지 않아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들여온다는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측은 원령 표시와 제재 이행에 미국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추가 협상이 시작된 이후 미국 측은 줄곧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회의가 끝난 다음 처음으로 진전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또 수전 슈업 대표가 다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쇠고기 협상에 매달릴 만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최우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실효성 있는 방안에 합의를 하고 오늘 협상을 마무리할지 협상장인 무역대표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쟁점인 운송료 인상과 표준 요율제 협상이 타결된 겁니다. 전재호 기자입니다.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연이어 협상을 벌인 끝에 일괄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7일간의 종파업 투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컨테이너 운송료는 19%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물연대 21.5%, 컨테이너 사업자는 16.5% 인상을 고집했지만 서로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어려움을 서로 상생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 이렇게 나눴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요율제는 내년에 법제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행 시기를 확정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심야에 깎아주고 화물차 감차 지원, 경유 화물차를 LPG로 개조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시장의 복잡한 불법 다단계 구조 역시 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13,0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일주일간의 파업을 풀고 오늘 밤 자정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물류 수송은 곧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출하가 중단됐던 동국제강은 오늘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고 비로소 활짝 웃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화물연대에서 많은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운송이 될 수 있게끔 해준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체도 동국과 같이 포스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다 함께 우리도 빨리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LG화학 등 대산 석유화학단지 업체들이, 전남에서는 연안화물 운송업체들을 중심으로 화물연대와 운송료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현재 화물연대가 개별 협상을 요구한 178개 업체 가운데 47곳에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삼성과 LG 등 대형 화주들을 포함해 100여 개 업체들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물류수송이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2, 3일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의 LG 그리고 광주의 삼성의 경우는 전체 조합원들을 우리 조합원들을 직결시켜서 물리적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닌가. 화물연대 울산지부와 글로비스는 오늘 새벽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회원들의 찬반 투표 부결로 운송 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항만 마비 사태를 빚었던 부산항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시각 상황은 어떤지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재실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두 정문은 오가는 트레일러 차량들로 매우 분주한 모습인데요. 화물연대 파업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산항도 차츰 평소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부두 곳곳에서 집단 시위와 운송 방해에 나섰던 조합원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항에서 화물 운송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평소의 45% 수준인 976대입니다. 아직은 부두를 오가는 화물차 숫자가 파업 전과 비교해 한참 모자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류 운송이 차츰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 장실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화물들을 반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앞으로 운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거리 화물 차량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나 지속된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부산항 북한 컨테이너 부두들의 장치율은 여전히 90%를 넘고 있습니다. 또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부산항 4개 철강회사 가운데 협상에 소극적인 대한제강과 한국주철관에 대해 운송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집단 농성에 들어갔던 화물차 운전자들의 피로가 누적돼 당장은 장거리 화물 운송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완전 정상화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건설노조는 여전히 파업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나흘째 공사가 전면 중단된 파주 교화 신도시입니다. 현장 투쟁을 벌인 지 이틀 만에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 노조원들이 시공회사와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노조원들은 정부 지침대로 광급공사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인건비는 더 없어지고 감가상각까지 까먹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시공회사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원자재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공사 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지출만 커질 것 같으면 협력업체도 생존 위협을 받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존 위협을 받습니다. 덤프기사들과 직접 계약서를 써야 하는 하청업체는 시공회사에, 시공회사는 발주처인 시행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유가 인상분만큼 공사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지금 휴지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차량 상경 투쟁을 포함해서 중앙 상경 투쟁까지 모든 할 수 있는 총력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내일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건설 현장을 지자체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이행되지 않으면 파업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주말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비만 오면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이들의 걱정과 한숨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산기슭. 허리까지 올라오는 풀숲에 컨테이너 한 동이 덩그라니 놓여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1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알리 씨에게 공장 측이 기숙사라며 내준 집입니다. 당장 찾아온 장마에 걱정이 태산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알리 씨는 불평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나 모르겠어요. 컨테이너는 주거용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빗물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비만 있어서 이런 거 바가지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안에 놓고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거 비누를 같은 거 사자가지고 위에 덮어놓는데 기둥이 없어서 토사가 밀려들 경우 통째로 주저앉거나 벽체가 완전히 분해되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 집안을 다지지 않고 맨 땅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빗물에 땅이 쓸려 내려가면 함께 떠내려가거나 집안 치마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감전사할 위험도 높습니다. 심지어 큰 비에 떠내려갈 위험마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5천여 명 중 상당수가 이런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은 주로 공장 안이나 공장 주변 산기슭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방배동의 한 마을. 비닐과 판자로 지어진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50여 가구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곳 비닐하우스 판자촌 주민들은 시작된 장마가 두렵기만 합니다.
저지대인 이곳은 비만 오면 침수되기 일쑤입니다. 요리 사방에서 모여들잖아요. 소도가 작으니까 불이 못 빠져나가고. 하수구는 잠깐 내린 비에 벌써 역류하기 직전입니다. 주민들은 마을로 흘러드는 도랑물이 넘칠까 밤잠을 설칩니다. 여기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로 다 나가죠. 우리 싹 다 나가지. 일로는 하나 다 나가. 그럼 일로 다 나가면? 딱 커져갖고 하면은 막 그때는 여기가 물바다가 되지. 모두 무허가 주택이어서 수해를 입어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항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창고나 같은 거 다 걷어내고 뭐 그렇죠. 이런데 비닐하우스 사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주민등록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10년 넘게 이곳에 살아온 98살 정순금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비가 새도 그저 쳐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이 약한 곳에 지어진 집들은 한쪽이 꺼졌고 천장은 내려앉았습니다. 항상 편할 날이 없어. 무너진 것도 지금 이 상태니까 우리 집이 무너졌는 거라고 저기서 옮겨보고 딱 보고. 장마가 두려운 사람들. 해마다 이맘때쯤 이들에게 커져가는 건 걱정과 한숨 소리뿐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9월부터는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팔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쉽진 않지만 일단 주유소는 좋아하고 정유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SK나 GS 등 특정 정유회사의 상표, 이른바 폴사인을 내건 주유소는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팔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규제가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며 오는 9월부터는 규제를 없애 여러 회사의 기름을 함께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주유소는 S-오일 상표를 달고 있지만 주유기에는 SK에너지나 GS칼텍스 상표를 붙이고 타사 제품도 팔 수 있게 됩니다. 아예 여러 회사 기름을 한 탱크에 섞은 혼합 제품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정유사 간 실질적인 품질 경쟁도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그동안 정유사가 제품값을 마음대로 올려도 대응할 방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격 협상력을 갖게 됐다며 반색입니다. 20-30%의 타사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유사의 경쟁을 유도시켜 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반면 정유회사들은 카드 할인이나 마일리지 제도 같은 각종 보너스 혜택이 축소될 수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후발업체가 약진하는 등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유사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어민들 어려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오징어철이 돌아왔지만 어선들은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래 기자가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최대의 어업 전진기지인 경북 포항의 구룡포항. 하루 수백 척의 어선들이 드나들던 항구가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적막하기만 합니다.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 철이 시작됐지만 선원들은 보이지 않고 배 밑부분에는 해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름값이 너무 치솟아지니까 우리가 조업을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신만신 배 한 척도 출항할 수가 없고 가에 정박해놨습니다. 지난해 6월 드럼당 10만 원 수준이던 어업용 면세유는 1년 만에 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45톤 오징어 체납기 어선의 경우 조업을 나가면 하루 평균 200만 원의 어획거를 올릴 수 있지만 기름값과 인건비 등으로 270여만 원이 들어가 결국 70만 원이 손해입니다. 기름값이 딱 배로 올라뺐는데 그러니까 고기 여가는 제자리에 있고 이러니까 배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적자니까 운영이 아예 안 돼가. 구룡포 수협이 조사한 결과 등록어선 720여 척 가운데 68%인 490여 척이 지난 석 달 동안 한 번도 조업을 못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해역의 주력 업종인 체납기와 통발어선의 경우는 더 심해서 130여 척 가운데 단 4척만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335 사무실에 모여 줄담배를 피우는 선주들의 마음은 이미 새카맣게 탄 지 오래입니다.
MBC 뉴스 김태래입니다. 일본 오징어 어선 사정도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어선들이 다음 달에는 조업 중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영근 특파원입니다. 동해와 맞닿아 있는 일본 서해안 쪽 항구에 오징어잡이 배들이 줄줄이 정박해 있습니다. 오징어가 한창 몰려드는 시기지만 연료비 폭등으로 어민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毎日毎日が赤字やから遠くには行けないしダメなんですよ. 일본 전역에서 오징어잡이 어선 3,000척이 어제부터 일제히 조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어민들은 연료 가격이 올 들어 50%, 5년 전에 비해선 무려 3배나 폭등했다며 정부가 인상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잡이는 집어등으로 밤바다를 비추어 오징어를 유인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다른 고기잡이에 비해 큽니다. みんなで暴動を起こさんと無理やね.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참치잡이도 연료비가 오르면서 수지를 맞추지 못하게 돼 20% 정도 출하를 줄일 방침입니다. 일본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다음 달 전 어민이 조업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고유가의 파장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줄이기 방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가로등의 반을 끄고 한강 다리의 조명 시간을 줄입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변도로의 여의도 노들길 구간. 고속주행 차량을 위해 설치한 가로등이 하나 걸러 하나씩만 켜져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가로등 격등제가 확대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전체의 36%, 일반 도로는 20% 구간에서 실시됩니다. 보행 등의 경우 전체의 90%가 소등됩니다. 다만 주택가나 학교, 학원가, 우범 지역의 가로등은 시민 안전을 우려해 현재대로 운영됩니다. 여름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켜져 있던 한강 다리 조명도 3시간 단축돼 저녁 8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만 켭니다. 서울시는 또 교통 신호등을 내년까지 모두 고효율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0여 대를 보급합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교체하는 것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전략하는 부분 합쳐서 약 67억 정도 연간 전략하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에너지 총량제와 자가용 유일제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미국 정부와 중국 남부 곡창지대에 홍수가 휩쓸면서 국제 농산물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2년 이래 처음으로 식량 대란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최대 옥수수 생산지인 아이오와주, 지난주 내린 폭우로 인해 100만 에이커의 옥수수밭과 200만 에이커의 콩밭이 사라졌습니다. We have each other and we have faith. I don't know why the Lord did this to us, but I still have faith in him. 게다가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피해는 곡창지대인 미국 중서부 전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에 이어 일리노이주도 수확을 앞둔 밀밭 3만 에이커가 물에 잠겼습니다. And protection of levees. Corps of Engineers has delivered over 11 million sandbags to the area. 중국도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로 광동성 등 남부 지역의 농경지가 침수돼 곡물 생산이 10만 톤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홍수로 국제시장 옥수수 값은 27kg이 7달러를 넘어서 10여일 만에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콩과 쌀값도 계속 오르면서 사료 가격도 덩달아 올라 소, 돼지, 닭고기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지난 72년 기상악화로 발생했던 식량 위기가 36년 만에 다시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원태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티벳 사태와 스촨성 지진 등 아픔도 있었지만 상처를 딛고 지금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바탕 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 스촨성 지진의 상처를 딛고 주 경기장과 부대 시설은 막바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관문인 서우드공항 제3터미널과 국가 대극원 같은 건축물도 위용을 뽐냅니다.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과시하기 위해 초대형으로 지어 대국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성화 봉송도 재개하면서 중국은 개막 50일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올림픽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상식 진행 요원과 경기장 자원봉사자 등 80만여 명의 인력도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做在世界上人口最多的国家举办奥运会，毫无疑问会在全世界在全球范围内推动奥林匹克运动的发展，弘扬奥林匹克精神。 이처럼 화려한 올림픽 준비 이면에는 중국 당국의 고민도 숨어 있습니다. 티벳 사태의 여파로 돌발 시위나 관중 난동에 대비한 진압 훈련이 매일같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골칫거리인 대기 오염의 해소를 위해 인공 비를 뿌리고 차량 이부제도 계획 중입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여전히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근입니다. 북한이 곧 핵신고서를 제출할 거라고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육자회담도 곧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곧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신고서를 내면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 금지 대상에서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신고서를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서 테러 지원국 삭제 조치가 발효되기 이전 45일 동안 북한의 신고 내용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going to be important to be able to verify it and verify it over a period of time with an understanding that if we find something at some point in time that's not right, we'll act accordingly. 김숙 외교부 평화교섭 본부장도 북핵 신고는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며 날짜 선정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오늘 도쿄에서 핵신고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회담에선 육자회담 일정이 최종 조율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진전 속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힐 차관보에게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하는 등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한나라당 당권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친박 진영의 좌장 허태열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왕종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출마 포기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듯했던 친박 진영의 허태열 의원이 공격적인 출사표와 함께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최고위원이 되시겠다고 출마를 선언하거나 또는 선언할 예정으로 있는 분들 그런 면면으로 가지고는 당이 바로 서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중대 변수의 등장에 선두권으로 평가받는 박희태, 정몽준 두 후보 진영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친박 성향 대의원들의 표를 쓸어모을 명실상부한 친박 후보의 출연으로 두 사람의 기존 지지층이 잠식되면서 지금까지의 판세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1인 2표제 특성상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거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각 권역별로 친박 진영 대의원들이 던질 나머지 한 표의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저하고 기반이 좀 겹치긴 하는데 두 표니까 별 영향이 있겠습니까? 1인 2표씩 있잖아요. 다소 불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한나라당 되는 게 중요하지 어느 특정 후보가 하고 불리하면 그건 그다음 아니겠어요? 박근혜 전 대표는 허태열 의원의 출마 소식을 듣고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핵심 측근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표가 허 의원을 얼마나 지원하고 나설지 또 박기태, 정몽준 두 선두 후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박심의 행로가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만 19살의 세계 최연소 대학 교수 미국인 알리아 사버가 오늘 처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It's really good to be here. This is only my third day in Korea. 1989년생, 만 19살의 알리아 사버 교수가 수줍은 인사로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 내용은 박사 논문의 주제였던 나노 기술에 대한 것. 시험 기간인데도 강의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버 교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혀 어리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지식도 많은 것 같고 침착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19살 때 그냥 대학교만 바라보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하느라 바빴는데. 사버 교수는 지난 1999년 10살 때 대학에 입학했고 15살엔 미국 국방부에서 15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월 건국대 연구교수로 임용되면서 세계 최연소 대학 교수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사버 교수는 사물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이 자신을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I wasn't sure what I wanted to do, and then I realized that being a professor and teaching and working with students is kind of the same thing as learning, but 지금은 교수지만 나중엔 음악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사버 교수. 사버 교수는 앞으로 나노 기술을 이용해 전지를 만드는 연구에 주력하며 특강을 통해 학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경찰이 서울시 의회 의장으로 내정된 김귀환 의원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김 의원의 예금 계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선거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만 7천여 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쓴 경비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이 가운데 관광성 외유 혐의가 짙은 시찰, 연수, 자료 수집 명목의 해외여행이 모두 2,900여 건에 237억 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관련 공직자들의 징계와 문책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400억대 국내 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육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인 피해자 700여 명 중 절반 정도에게 최고 5천만 원까지 특별 신용대출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 피해자 가운데 112명이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억대 이상의 손실을 입고 파산 직전인 2명은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조풍원 씨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LG그룹 3세인 구본호 씨를 오늘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풍원 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차명으로 빼돌린 자금이 구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구 씨가 조풍원 씨의 자금을 관리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중 구 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의 명소였던 명보와 헐리우드 극장이 뮤지컬 전용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신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김필국 기자입니다. 소극장 부근에 건축 중인 명보극장은 총 공사비 2억 환의 3층 건물로서 1957년 개관한 명보극장은 한국 영화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숱한 걸작들을 상영하며 충무로 전성시대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개관 50년 만에 결국 문을 닫고 지금은 뮤지컬 공연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 인사동 낙원상가의 헐리우드 극장도 최근 변신을 꾀했습니다. 상가 2층을 쓰던 극장을 개보수해 아래층은 영화관으로, 위층은 공연 전용관으로 바꿨습니다. 뮤지컬 전용관에 목말라 하던 공연 제작사들은 좋은 전용관을 얻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어떤 그 동선이나 배우들의 동선을 만들어내기가 전혀 공연장이 아니었던 것보다는 조금 쉽겠죠. 서울의 명소였던 두 극장의 변신에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영화 배급사와 복합 상영관 체인이 영화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른바 단관극장들은 수익성 있는 영화는 상영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큰 영화들은 아무래도 조금 멀티플렉스가 다 확정이 된 다음에 단관으로 기회가 오는데 점점 이제 흥행과 부합되는 영화들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시장 논리에 밀린 어쩔 수 없는 변신. 그러나 영화 아닌 다른 대중예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변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식사로 갑시다. 식사로 갑시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12시에 우리 구 청사 전등 및 컴퓨터를 소등합니다. 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엔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중부지방에선 서울이 27도, 춘천 28도까지 치솟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서 차차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이 남해안과 제주 일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전선이 남해까지 올라오면서 남부지방과 충청 일원에도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선은 주말엔 중부지방까지 올라왔다가 일요일엔 다시 남쪽으로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지방에서 차차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지방도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지방 구름이 많이 끼겠고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